당신은 글길이 끊긴 게 아니요. 다만 문을 열어줄 사람을 못 만났을 뿐. 종이꽃 파는 여인이 거지 선비에게 물을 줍니다. 한 모금씩 천천히요. 당신은 글길이 끊긴 게 아니요. 다만 문을 열어줄 사람을 못 만났을 뿐. 3년 뒤 그 선비는 장원 급제합니다. 그리고 알게 되죠. 그 여인이 누군지를요. 이 여인의 정체 절대 예상 못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유담입니다. 한때는 서얼이라도 양반 집안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평양 장마시장 구석, 썩은 생선 냄새와 진흙물이 뒤섞인 이곳이 제 보금자리거든요. 오늘도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장사꾼들의 고함 소리가 시장 전체를 뒤덮고 객주 앞에는 돈을 세는 서리들이 바쁘게 오가네요. 그런데 저는 그저 손을 내밀 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 발치에 머리를 조아리며 구걸을 합니다. 이놈아, 젊은 놈이 팔다리 멀쩡한데 왜 빌어먹고 다니냐? 어떤 양반이 돌멩이를 집어던졌어요. 이마를 스치고 지나간 돌에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깊이 허리를 굽혔죠.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요. 글을 읽을 줄 안다고 해서 밥이 나오나요? 사서삼경을 외운다고 해서 동전 한 잎이라도 생기던가요? 아무래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해질 무렵 저는 겨우 얻은 찰떡 한 조각을 품에 넣고 시장 뒤편 허름한 움막으로 돌아갔어요. 누이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병든 몸으로 누워만 있는 누이를요. 오라버니, 오늘도 고생했어요. 누이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저는 찰떡을 누이 입에 먼저 넣어드렸죠. 제 배가 아무리 고파도 누이는 살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커다란 돈이 움직인다는 얘기였어요. 그 돈을 둘러싸고 무언가 일이 벌어질 거라는 속삭임이 장사꾼들 사이를 맴돌았거든요. 아무튼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겠죠. 사흘째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갈라지고 목구멍이 모래처럼 거칠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 뒤편 강가로 향했죠. 대동강 물이라도 떠 마셔야 했거든요. 강가에 다다르자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여인이 종이꽃을 파는데 그 옆에 바가지가 놓여 있었어요. 물이 찰랑찰랑 담겨 있더군요. 여인은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소복한 차림새였지만 행색이 초라하지는 않았어요. 역관댁 집이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왜 이런 곳에서 종이꽃 따위를 팔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물 좀 얻어 마셔도 되겠소? 제 목소리는 잠겨 있었어요. 여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바가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물을 가득 주는 게 아니라 한 모금만 따라주는 거예요. 뭐요? 장난하는 거요? 저는 성질이 났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지려 했죠. 그런데 여인은 조용히 말했어요. 굴문 속에 물을 쏟아 넣으면 사람은 물에 지고 만다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저를 타이르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인은 다시 한 모금을 따라 주었어요. 그러고는 또 한 모금을요. 그렇게 천천히 물을 마시자 몸이 조금씩 진정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여인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고맙소.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제 손을 물끄러미 보더니 눈을 들어 제 얼굴을 응시했어요. 뭔가를 살피는 듯한 눈빛이었죠. 당신은 글길이 끊긴 게 아니오.
갑자기 여인이 말했습니다. 다만 문을 열어줄 사람을 못 만났을 뿐이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글길이 끊기지 않았다고요? 제가 지금 거지 신세로 전락한 게 보이지 않나요? 부질없는 소리 마시오. 나 같은 놈에게 무슨 문이 열린단 말이오? 제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빛이 더 또렷해졌죠. 이상하게도 그 눈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요. 여인이 종이꽃 하나를 집어 제 앞에 내밀었어요. 붉은 연꽃 모양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시오. 때가 되면 쓸모가 있을 테니.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종이꽃을 받았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그저 강물을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종이꽃을 쥔 채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여인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문을 열어줄 사람이라니 대체 무슨 뜻일까요? 다음 날 아침 시장 입구에서 여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연하였어요. 그녀가 제게 작은 쪽지를 건넸죠. 오늘 옷이 강나루 주막 뒤편으로 오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아무래도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속한 시각에 그곳으로 향했죠. 강나루 주막 뒤편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버드나무가 늘어진 좁은 길목이었어요. 연하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손에는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걸 받으시오. 연하가 보따리를 제 앞에 내려놓았어요. 저는 천천히 그걸 풀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든 것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죠. 첫째, 낡은 서책 묶음이었습니다. 과거 대비용 필사본이었어요. 표지가 해지고 종이가 누렇게 바른 걸 보니 오래된 책이었죠. 그런데 그 안의 글들은 또렷했습니다. 둘째, 작은 쌀주머니였어요. 손으로 더듬어 보니 꽤 묵직했습니다. 누이가 며칠은 먹을 수 있는 양이었죠. 셋째, 종이 몇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종이가 아니었어요. 연하가 직접 정리한 출제 경향 요약쪽이었죠. 글씨가 가지런하고 내용이 일목요연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왜 나를 돕는 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하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서면 나도 설 자리가 생기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뭔가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묻고 싶었지만 연하가 먼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소. 연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눈빛도 차갑게 가라앉았죠. 황금을 돌처럼 여기시오. 약속을 깨면 당신의 날개가 아니라 목이 꺾일 것이오. 그 말은 굶주림보다 무서웠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연하는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녀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오? 황금을 돌처럼 여기라니? 글자 그대로요.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요. 당신이 만약 이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간다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소. 연하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알겠소. 약속하겠소. 제 대답을 듣고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버드나무 사이로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졌죠. 저는 보따리를 안고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기쁨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인생이 오늘부터 달라질 거라는 것이요. 그런데 연하는 대체 누구일까요?
왜 저를 돕는 걸까요? 그녀가 서려는 자리는 또 어디일까요? 시간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저는 그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붓을 놓지 않았죠. 누이는 연하가 보내준 쌀과 약재 덕분에 겨우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여전히 몸은 약했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그게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죠. 밤마다 촛불을 켜고 책을 읽었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고 붓을 쥔 손에서 피가 배어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연하의 경고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약속을 깨면 목이 꺾인다는 그 말이요. 드디어 과거 시험 날이 왔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수많은 선비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문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연하가 준 출제 경향 요약 쪽에 있던 문장과 구성이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똑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연하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저는 곧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일단 답안을 써야 했거든요. 붓을 들었습니다. 3년 동안 갈고 닦은 글이 종이 위로 흘러나왔어요. 막힘이 없었습니다. 문장이 술술 이어졌죠. 마지막 글자를 쓰고 붓을 내려놓았을 때 저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된다는 확신이요. 며칠 뒤 방방이 나왔습니다. 제 이름이 장원으로 적혀 있었어요. 유담, 그 세 글자가 종이 맨 위에 또렷하게 박혀 있었죠. 시장통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전에 저를 보고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허리를 굽혔어요. 어제까지 거지라고 손가락질하던 이들이 이제는 날이라고 불렀죠. 유날이 축하드립니다. 장원 급제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누가 돌을 던졌고 누가 침을 뱉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웃으며 제게 인사를 했죠. 저는 곧장 연하를 찾아갔습니다. 강나루 주막 뒤편,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어요. 연하는 여전히 종이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갚으러 왔소. 제 목소리에는 감사가 가득했어요. 연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죠. 장원 급제 축하하오. 그런데 연하의 표정이 곧 진지해졌습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시험이요. 무슨 뜻이요? 글 시험이 아니라 사람 시험이요. 연하의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연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이꽃을 접을 뿐이었죠. 저는 그곳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사람 시험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장원 급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게 찾아온 건 영광이 아니었어요. 유혹이었죠. 어느 날 저녁 낯선 사내가 제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평양 감사의 측근이라고 했어요. 그는 정중하게 절을 하더니 은자 상자를 제 앞에 내려놓았죠. 젊은 판서 후보가 될 뿐인데 길을 좀 깔아드리리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저를 자기 편으로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소. 사내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물러갔어요. 그런데 사흘 뒤 더 큰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내탕금과 연결된 상단의 사람이었어요. 이번엔 황금 상자였죠. 무게만 봐도 은자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릴 편들면 누이 약값은 평생 걱정 없소.
그 말에 저는 흔들렸습니다. 누이가 밤마다 기침을 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약을 쓰면 조금 나아지지만 그 약값이 만만치 않았어요. 평생 약값 걱정이 없다니 솔직히 마음이 동했습니다. 손이 상자 쪽으로 뻗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연하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쳤습니다. 황금을 돌처럼 여기시오. 저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돌아가시오. 받을 수 없소. 사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상자를 거두고 떠났죠. 그런데 그의 뒷모습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틀 뒤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저는 변방 역참의 찰방으로 임명되었어요. 천한 외직이었죠. 장원 급제자에게 주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장통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양반 누굴 잘못 건드렸나 보네. 장원이 찰방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을 꾸려 변방으로 떠날 준비를 했죠. 누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오라버니,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 염려 마라. 저는 누이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연하가 말했던 사람 시험, 그게 이제 진짜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변방 역참에서의 날들은 고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일했죠. 백성들이 말값을 너무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역마를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 제멋대로였거든요. 저는 그걸 바로잡았어요. 정해진 규정대로 받게 했습니다. 기록도 한치 속이지 않았습니다. 오가는 물품과 사람을 장부에 빠짐없이 적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조금씩 제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석 달이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검은 갓을 쓴 내관이 찾아왔어요.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죠. 전하께서 아무도 모르게 들라 하십니다. 내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임금이 저를 부른다니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흘 뒤 저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밤중에 궁궐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사람이 없는 시각이었죠. 내관의 안내를 받아 작은 정각으로 들어갔습니다. 임금께서 홀로 계셨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진 어두운 방이었어요. 저는 엎드려 절을 올렸죠. 고개를 들라. 임금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임금께서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말씀하셨죠. 연줄 없는 자가 필요하다. 너를 암감찰로 쓴다. 대신들의 돈줄과 매관매직을 끊어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암감찰이라니요. 그건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대신들을 조사한다는 건 그들의 칼날을 정면으로 마주한다는 뜻이었죠. 소인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사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임금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를 택한 것이다. 받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자이기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명을 받들겠다고 답했죠. 궁을 나서는데 누군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연하였어요. 그녀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하는 아무 말 없이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어요. 저는 그걸 열어봤죠. 그 안에는 부패한 대신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증인들의 위치와 증거 자료가 있는 곳까지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며칠 만에 모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누군가 준비해 온 것이었죠.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제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웃지 않았어요. 그저 달빛 아래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죠.
저는 연하가 건넨 명단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하나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찾아갔어요. 그러자 대신들의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매관매직, 뇌물수수, 백성들의 세금 착복까지 썩은 것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어요. 큰 벼슬아치들이 줄줄이 잡혀갔죠. 임금께서는 저를 승진시켰습니다. 사원부 지평으로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 연하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강나루 주막 뒤편에 가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종이꽃도 바가지도 연하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죠. 저는 평양 전체를 뒤졌습니다. 상단을 찾아다니고 역관댁을 두드렸어요. 기방까지 가봤지만 아무도 연하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진 거예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쳐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평양관아 뒤편을 지나가다가 작은 별당을 발견했어요. 문틈으로 희미한 촛불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연하를 봤어요. 비단 치마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의 초라한 행색이 아니었어요. 머리에는 비녀가 꽂혀 있고 옷차림도 반듯했죠.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연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은 여전히 맑았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죠. 찾아오실 줄 알았소. 연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 섰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왜 사라진 겁니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연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본명은 서연이요. 연하는 가짜 이름이었소. 그녀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부친은 글로 왕을 보필하던 학자였소. 그런데 대신들의 모함으로 역적이 되었죠. 하루아침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소.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신분을 감추고 종이꽃 장수로 살아왔소. 복수를 위해서였소. 당신 같은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무너뜨리려 했소.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날 이용한 것이냐?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엔 그랬소. 그녀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황금을 돌처럼 버리는 걸 보고 내 마음이 바뀌었소. 당신은 진짜였소.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진짜 의로운 사람이었소. 연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미안하오. 당신을 속인 것 용서를 바라지 않소. 다만 당신 덕분에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었소. 그것만은 감사하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노도 배신감도 모든 게 뒤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하를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어찌할 작정이오? 제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연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떠날 것이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소. 저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연하가 아니 서연이 저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런데 아침이 오자 생각이 바뀌었죠. 이용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살린 거였어요. 며칠 뒤 임금께서 저를 불러 큰 자리를 제안하셨습니다. 승정원 승지였어요. 임금 곁에서 국사를 논하는 자리였죠. 소인이 감히 한 가지 조건을 아뢰고 싶사옵니다. 저는 엎드려 말씀드렸습니다. 임금께서 놀라셨어요. 조건이라니? 서연의 가문 누명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분의 부친은 역적이 아니었사옵니다. 임금께서는 한참 동안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죠. 좋다. 그리하라. 보름 뒤
서연의 부친이 복권되었습니다. 역적의 누명이 벗겨지고 가문의 명예가 돌아왔어요. 서연은 노비도 시비도 아닌 온전한 양인의 신분을 되찾았죠. 저는 서연을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평양과나 별당에 있었어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 두려운 건 권세가 아니라 외로움이요. 내 곁에 있어 주시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종이꽃 한 송이를 제 손에 쥐어 주었어요. 그 꽃은 바람에 약하지만 약속을 지키면 꺾이지 않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종이꽃을 꼭 쥐었어요. 우리는 화려한 잔치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강나루에서 혼례를 올렸죠. 누이도 함께했어요. 오랜 병이 나아 기침을 멈춘 누이가 우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자 뒤에서 나라를 바로잡는 사람으로 남았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묵묵히 백성을 위해 일했죠. 서연은 제 곁에서 늘 저를 지켜봤습니다. 종이꽃을 만들며 웃는 그녀를 보면 예전 강가에서 물을 나눠주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황금을 돌처럼 여기라던 약속, 저는 평생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덕분에 진짜 삶을 얻었죠. 가난한 거지 선비였던 제가 이제는 나라를 받드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소중한 건 벼슬이 아니었어요. 약속을 지킨 대가로 얻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